중학교에서 탐구 활동을 벌써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탐구 활동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 DOT 스튜디오에서 티타임 활짝 오픈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곳 스튜디오 바로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또 직원분들을 좀 모시고 축사로 우리 난타의 송승환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DOT 스튜디오의 개관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DOT 스튜디오는요, 우리 선생님들께 그리고 학생분들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어 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보시면은 여기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이 저희 학교에 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앞으로 어떤 콘테스트 할 거다, 동아리 콘테스트 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송출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들고 있죠. 교과 세트 추천 도서 300 선물로 드려볼까 합니다. 계열별 추천 도서 관련 논문 심화 탐구 주제, 그리고 저희 현직 선생님들께서 저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팀메이트 분 우리 운동현 선생님도 공학 계열에 좀 참여를 좀 해주셨는데요. 탐구 주제들 학생부 기록 예시, 탐구 주제 확장 및 심화, 관련 논문, 관련 도서까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어떤 책 읽으면 된다라는 것들 이 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의 팀메이트를 좀 만나 봐야겠죠? 자, 운동현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잘생겨주신 건 비결이 뭔가요? 요즘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더 잘생겨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선생님? 오늘 고교학점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28학년도 대입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거기에 따른 입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탐구활동 전략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거의 연장선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와 차별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고교학점제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중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와 더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충분히 보시면은 탐구활동 관련돼서 좋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2028학년도 대입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학생의 그런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및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2025년, 즉 현 중학생,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과 그 학생들이 대입에 하게 되는 2027년, 즉 2028학년도 대입이랑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는 사실 2022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22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 지금 봉사가 빠졌는 게 가장 눈에 띌 겁니다. 이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에 편입돼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거고요. 오늘 저희는 창의적 체험 활동보다는 교과 중에서도 보통 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2015 개정과의 차이점이 눈에 띌 수도 있는데요. 공통 과목에서 일단 1, 2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과목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서 과목의 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전공 연계 교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너무나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안을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뒤에서도 여러 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평가 방식은 여전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대평가는 내신 석차 등급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꿔서 이제 내게 됩니다. 절대평가는 이제 40% 미만의 성취율을 보일 경우에는 미수되기 때문에 이걸 이수하기 위한 보충지도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대입과 관련된 내용은 내신 석차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 라는 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입 제도의 변화 및 입시 전략인데, 아무래도 2028학년도 대입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제도 변화에서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와 관련돼서 살펴보시면, 지금 현행은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공통 과목과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만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9등급제죠. 그런데 이게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상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5등급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와 관련돼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당장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 이게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지금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더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에요. 보시면 엄청 많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물론 이 중에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겠지만, 이 많은 과목들이 상대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내신 5등급제로의 변화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내신 석차 등급은 수시 전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는 순간 아무래도 학생들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입 전형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평가 과목이 확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기존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부담이 덜했을 텐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내신의 영향력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갈수록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중요한 항목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심지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가가 엄청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데, 이게 상대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내신 경쟁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능 과목 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에서는 일반 선택, 수학도 영어도 일반 선택, 사회과학에서는 공통 과목에서 시험이 출제되게 됩니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가 선택 과목이었는데 선택이 없어지게 되었고, 수학도 확통, 기하, 미적분 같은 선택 과목이 없어지게 됐어요. 사회과학도 똑같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통합형 수능 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심화 수학 과목이 추가로 도입되는 게 논의가 되다가 그게 폐지가 되었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일반 선택에서 시험을 치던 사회과학 교과가 공통 과목에서 출제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통합형 수능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질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탐구 영역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저는 고3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3 재학생일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연계열이면 자연계열 교과목만 거의 다 듣고 있을 거고, 인문
인문계라면 그 교과만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학년 때 돼가지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를 위해서 자연계열 교과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통합사회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제 예측에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사실 공통과목 고1 수준인데 고1 수준의 내용으로 수능을 출제했을 때 과연 변별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도 융합적인 내용이나 현실 적용하는 내용들을 넣어서 학생들의 실력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들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복습할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다가 내신까지 상대평가라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평가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부담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수학이 제외되는 것 관련돼서는 상위 자연계열 대학에서의 평가 준거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서는 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나 정시에서는 뭐 수학 과목에서 기하나 미적 과목 중에 태기를 하도록 만들어서 그런 걸 평가의 준거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심화수학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평가 요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대학에서는 이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할 거고 그거는 뭡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기하나 미적분 2 과목의 성적이나 교과 세특을 보게 되겠죠. 근데 상위 공학계열이나 의학계열을 가려는 학생들이 기하나 미적분 2를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평가고. 그러니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런 기하나 미적분에서 높은 성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평가다 보니까 내신 경쟁의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내신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 과목이 확대되면서 내신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신의 5등급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내신의 변별력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와 지금 쉬운 수능의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수능의 변별력, 물론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을 쉽게 못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비해서 학생들을 구별해내는 능력은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신의 변별력과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평가 준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대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로는 수능 최저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의 최저를 확대해가지고 수능의 영향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 또 자체고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체고사라고 하면은 학생부 서류평가, 면접평가, 논술평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강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논술이나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현장 학교에서 이걸 대비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사교육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교육이 확대될 우려에 처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강화가 안 될 건 아니고 예전보다 강화는 되겠지만 무작정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학생부 서류 평가와 서류 기반 면접이 확대되지 않을까. 서류와 거기에 대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서류에 관련된 내용이 확대될 것이고 수능 최저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영향을 미칠 거고 면접의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 전형의 변화 방향을 정리를 해보면 수시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선 서류 평가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내신 성적 위주로 보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이제는 준학종의 개념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수능 최저도 확대되고 면접도 강화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또한 여기는 서류를 이미 보고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이 강화되고 수능 최저가 확대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교과평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을 중점적으로 평가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만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중심이 되는 요소에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서류평가 확대와 교과평가 확대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이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024학년도에 서류평가를 실시한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속해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거의 포함이 됩니다, 많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빠지게 되는 거고 연세대는 없지만 고려대가 있습니다. 서성안에서는 성균관대가 있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한양대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처럼 서울의 주요 대학이 포함되게 되고 또 심지어 경북대와 부산대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 부산대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게 도입이 되었었는데 2025학년도 대입에서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2026학년도 대입, 2027학년도 대입에서 세특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양대학교의 전형인데요. 한양대학교라고 하면 선생님들 사이에서 가장 깔끔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어요. 왜? 내신 성적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양대학교마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교과 정성평가를 10%를 넣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정시 전형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미 2023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과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평가 안에 교과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일수 현황, 거기다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해인 2024학년도 대입부터 고려대는 교과학업 성적을 포함했고 올해 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에서는 이게 서류평가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6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는 정시 전형에서 교과이수를 포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포함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낮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발표가 되면은 4월 중에 발표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전형이 다음과 같은데 저는 이게 2028학년도 대입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점점 한 번에 딱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지금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서류 평가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시 수능 전형도 지금 서울대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보지만 이게 서울대를 지나서 연세대, 고려대 그 밑에 대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학년 교과 세특, 이게 글자 수가 기존에는 공통 과목이 하나로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 2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게 1학년 선생님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장 세특의 글자 수가 3,500자가 늘어납니다. 1학년 때부터 3,500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동 진로까지 섞어도 500, 500, 700자예요. 거기다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섞어도 이게 2200자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개인별 세특을 섞어도 2700자밖에 안 돼요. 근데 1학년 때 3500자가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고1 때부터 탐구활동을 위한 역량을 키워놓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고1 때부터 이걸 준비하고 온 학생이라면 엄청난 차별화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서류평가를 대비해야 되니까 서류평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위 대학일수록 학업 역량이 정말 중요할 거고 중상위로 내려갈수록 진로 역량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한 바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평가되는 정량적 평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 관련 교과의 수노력이 지금 제일 핫합니다. 이걸 무조건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 학생들의 소술된 내용을 통해서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에서는 탐구력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한번 보시면, 저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는 당장 교육과정과 탐구활동을 보러 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3 담임 교사라면, 그러면 학교 알림이 들어가가지고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떤가, 탐구활동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 탐구활동을 분석할 때는 다음 내용을 분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진로 특기사항과 관련된 주제 탐구활동 관련 프로젝트 계획이 얼마나 있는가,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 포함이 되는 동아리활동 운영계획, 이걸 자세하게 적어주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관련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 이것도 이제 봐야 돼요. 아직도 이걸 안 하는 학교가 간혹 있던데 지금 이걸 이제 안 하면은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위해서 교과 수업이나 평가 계획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 저는 요즘에 좀 더 핫한 건 어떤 거냐면은 교과 연계 심화 탐구 활동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학종을 우수하게 대비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세특의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과와 연계돼서 심화 탐구 활동을 수업 중에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수업 중에 일부 시간을 빼거나 또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교과와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심화 탐구할 수 있는 주제들을 여러 개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중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가면은 그 수업에 들어갔을 때 또 자기들이 원하는 심화 탐구 주제를 선택을 해서 그걸로 탐구 활동을 하고 그게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걸 준비하는 학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살펴본다면 탐구 활동과 관련된 학교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제 고교학점제다 보니까 제가 고교학점제 강의도 준비하면은 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께 탐구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학교에서 탐구활동을 벌써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탐구활동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평가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내신 경쟁은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수행평가, 서류 대비, 모의고사 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이 뭐 한다고요? 지금 1, 2학기 과목이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세특을 2번 써야 돼요. 학기별로 한 번씩 쓰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뭔가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까지 치고 나면 사실 많이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대부분 교과 학습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3 내용까지 복습을 하고 고1 내용까지 예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류 평가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탐구활동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탐구활동 기획 원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실습, 탐구활동 포트폴리오까지 사전 제작을 해보고 탐구활동과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해놓은 중3 가을 겨울에 해놨던 내용들이 고1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활동이 더 이상 고등학생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 중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탐구활동 내용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탐구활동을 하면서 교과와 연계하는 방식이나 이걸 심화학습하는 방식, 그리고 진로를 은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그것보다는 탐구활동을 시작하는 것부터 기록으로 다 만들어내는 것 끝까지 탐구활동의 A to G 매뉴얼을 다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는 내용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업이나 실생활에서 시작해서 탐구를 하고 또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를 하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를 한다. 이게 저의 기본 원리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심화 탐구로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학생들에게는 이 키워드를 줍니다. 심화, 확대, 융합, 적용. 이 키워드를 떠올려 봐라.
그러면 방향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내용까지 포함하면은 심화 탐구 활동을 어떻게 쉽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 활동 매뉴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매뉴얼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매뉴얼이 물론 탐구 활동을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은 학생들은 탐구 활동 자체를 접근하기 어려워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쉬운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방법.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국어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일 거고 많은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글쓰기 5단계입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웁니다. 그럼 제가 왜 탐구활동 매뉴얼을 얘기하는데 글쓰기 단계를 적고 있느냐? 저는 학생부가 더 이상 예전의 학생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학생부는 자기소개서에 학생들이 1500자, 1000자의 그런 문항들을 풀어내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학생부가 자기소개서의 역할까지 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쓸 때처럼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고쳐 쓰고 고민하고 고쳐 쓰고 그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게 각 영역별로 500자, 700자 작은 글들이 학생들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500자가 좋은 글이 되어야 되고 좋은 글이 되려면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수업이나 실생활 관련돼서 궁금증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탐구할 것인지 계획을 해보고 생성 단계에서는 탐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실 때 꼭 유의해야 될 점은 너무 진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양하게 생성하는 거예요. 원래 글 쓸 때 내용 생성하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생성해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이 내용 선정 단계겠죠. 그럼 이 단계에서 세부적인 탐구 내용을 생성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자신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소주제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내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게 내용 조직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이제 글을 써야 돼요. 근데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창작해보라고 하면 학생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글을 많이 써본 학생들은 하겠지만 글 써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탐구활동 경험이 부족하면은 또는 준비된 내용이 부족할 땐 딱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거 우수한 내용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겁니다. 오늘은 문과로 할게요. 지난 시간에 물리를 했으니까 경제 수업을 들을 때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원을 배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고려 요소가 교과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런 팁을 주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프레이밍이라는 내용이 있다. 물론 이걸 학생들이 찾아내면 제일 좋겠지만 또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수업 때마다 탐구 주제를 하나씩 던져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랑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은 10% 할인해 준다고 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가 별도라고 붙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실생활의 궁금증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밍 효과라는 걸 탐구 주제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내용 생성 단계에서는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돼서 다양한 주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당연히 프레이밍 효과의 원리나 발생 원인, 실험 사례 같은 건 기본적인 탐구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마케팅 전략이나 광고 사례, 그리고 개인 정체성 위기 및 대응 전략으로서의 활용 방안, 그리고 국가 정책에 활용된 프레이밍의 사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프레이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할인과 카드 부가세 별도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좋을까? 그리고 프레이밍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나 발상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의 적용을 실패한 사례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까지 다 탐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많이 발산적으로 탐구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는 저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오히려 경제 수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창시절에도 경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도서 사이트에서 프레이밍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프레이밍을 검색하고
블로그에서 프레이밍을 검색하고 논문 사이트에서 프레이밍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키워드나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탐구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를 그냥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 그 책을 만들 때 제가 했던 활동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레이밍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열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사회 계열도 있을 거고, 교육 계열도 있을 거고, 뭐 또는 자연과학 계열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인문 계열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시면 프레이밍 효과의 원리나 적용 사례 탐구, 실패 사례의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탐구 내용이에요. 사례 분석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탐구 활동을 500자를 적기 위해서 빌드업의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할인과 부가세 별도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다. 이거는 실생활 관련 궁금증에서 시작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고, 또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현금 할인과 카드 부가세 별도의 실질적 혜택 차이는 저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생의 그런 수학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경제 수학도 관련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이밍 효과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나 발상의 특성을 분석해 본다면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프레이밍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탐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에 활용된 프레이밍 효과의 사례 분석 및 추가 활용 방안을 탐구하면 당연히 탐구했던 내용들을 확대하고 적용하고 심화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저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탐구 내용, 그리고 저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탐구 내용, 이런 것들을 선정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조직을 해야죠.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번호를 다 붙여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설명하면 잘 안 보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탐구활동 구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이런 겁니다.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수업에서 시작해서 내가 평소에 현금 할인이랑 카드 부가세 별도라는 상황에서 궁금했었는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할까 궁금해서 설문을 기획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가 10만 원 결제할 때와 20만 원 결제할 때, 30만 원 결제할 때, 100만 원 결제할 때 그때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랑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라도 연회비가 10,000원짜리 쓸 때랑 5만 원짜리 쓸 때 다 다를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 그런 걸 바탕으로 설문을 기획할 수 있다면 학생의 탐구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두 경우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다 분석해드리긴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인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실질적인 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왜 사람들의 선택을 한쪽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프레이밍이라는 효과가 지목되었고, 이 프레이밍 효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의 방해 요소로서 그 원리와 적용 사례, 그리고 탐구를 하는 거죠. 실패 사례의 원인까지 분석을 해보고 주로 활용되는 표현이나 발상까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서 사이트에 프레이밍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도서들이 뜨겠죠. 그럼 그때 독서를 연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나라에서 사용하는 정책에서 어떤 표현법이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세금 정책에서 추징이라는 표현과 공제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제가 만약에 월 300만 원을 버는 일반적인 소득자고 여기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월 3천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추징을 하면은 10%를 추징했을 때 저는 3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300만 원을 더 내죠. 그러면 공제라는 방식을 썼을 때는 저는 30만 원을 덜 내서 혜택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3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추징이라는 용어를 쓸 때랑 공제라는 용어를 쓸 때 어떤 용어를 쓸 때 세금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올 것 같으십니까? 이때 많은 분들이 공제라고 대답을 해주셔요. 근데 저는 추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 3천만 원 버는 고소득자가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90%는 월 300일 텐데 세금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10%를 위한 표현을 쓰는 것과
90%를 위한 표현을 쓰는 거. 당연히 공추징이라는 말을 써야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속의 경제학 프레이밍의 효과라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프레이밍에 실패한 정책 사례까지 발견하고 그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직을 했다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겁니다. 글쓰기. 자,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지난 영상 보시는 분들 있으면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우수 학생부 사례의 내용 구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글쓰기 어려우면 잘 쓴 글을 보고 그것의 형태를 베껴 적어봐라. 모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창작으로 이어가면 된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방금 했었던 탐구활동의 내용을 한번 글로 적어봤어요. 총평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적용을 통해 심화학 쓰는 모습이 자주 관찰돼. 이거 아까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교과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평가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평가하신 내용을. 수업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고려 요소에 대해서 학습 후 호기심에서 현금 할인, 카드 부가세 별도 상황에서 대중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하여 설문 문항을 제작하여 설문조사 후 합리적 선택을 위한 요소와 연계하여 결과를 분석해봤다. 또한 두 경우의 실제 혜택 차이에 호기심을 느껴서 수학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혜택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다. 그 다음 이후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프레이밍 효과를 지목하고 이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위험한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프레이밍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며 해당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 후 프레이밍의 실패 사례를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봤다. 또한 프레이밍에 위해 자주 활용되는 표현이나 발상을 찾아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어 국가정책에 적용된 프레이밍 사례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껴서 세금 정책의 표현법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후 대국민 선호도가 낮은 정책에 대한 프레이밍의 적용 방안을 탐구하여 정책 속의 경제학, 프레이밍 효과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봤다. 1년의 탐구 과정에서 학생의 탁월한 과제 집착력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이렇게 글로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글로 바꾸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국어 선생님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앞에 내용과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말만 빨간색에 말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글쓰기가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탐구활동 기재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은 토의 토론을 정말 많이 하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실험 실습을 많이 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학생들의 학생부를 많이 보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토의 토론을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을 함, 이런 내용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바로 얘기를 해요. 과연 그걸 궁금해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나 또는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관련 전공 교수님일 때 그 쟁점에 대해서 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주장이 나올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학생부에 적어 놓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학생이 직접 생각을 한 것인지 단순히 토론을 위해서 검색한 걸 그대로 베껴 적은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차라리 논제를 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논제에 대한 주장을 할 때 근거를 탐구하기 위한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심화활동으로 이어갔는지 이 부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험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내용으로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확인함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센스 있는 학생들이 이런 것도 넣습니다. 실험할 때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원하지 않은 결과를 분석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고 왜 그런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너의 탐구 과정을 보여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과정을 보여달라. 그리고 실험을 하고 나면 그 실험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하고 심화하는 활동을 좀 드러내봐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탐구 전, 중, 후 과정에서 학생의 고민과 노력의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특기사항 작성 시 유의점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결국 탐구활동의 구조가 잘 보이도록 하자. 그 다음 지식적인 측면의 내용을 서술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학생의 탐구 과정을 드러내보자. 그리고 선생님들의 내용을 적어주실 때는 주요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탐구활동 도움 자료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탐구활동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호응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제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를 만들자마자 비공개로 바꿨거든요. 그 순간 네이버 카페는 저의 외장 하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문 이미지에다가 세특 우수 사례를 제일 크게 박아 넣습니다. 그 다음 게시판은 국영수사과 교과, 자동봉진,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게시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판을 영역별로 설정을 하면 체계적으로 내용을 관리할 수 있을 거고, 제가 대문에다가 이런 우수 사례를 주는 건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우수 사례를 보게 되는 순간 아마 학생들은 내 기록이 어떤 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탐구활동이 이런 기록으로 적힐 수 있을까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메타인지에서부터 뛰어난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나의 탐구활동을 점검하게 될 거고, 그러다가 이게 탐구활동이 원하는 수준이 나오지 않았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위기를 느껴요.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게 돼요. 그때 누가 등장하면 됩니까? 선생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조언을 하나씩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신같이 느껴질 거고, 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고, 선생님은 학생의 진로를 알게 되고,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될 거고, 선생님도 그 학생을 기억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유토피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어렵죠, 사실은. 그 다음에 각 영역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게시기를 씁니다. 지금 보시면 과학 영역이에요. 그럼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어떤 걸 했고, 1학년 과탐실에서는 어떤 걸 했고, 2학년 물리 시간에는 어떤 걸 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시기와 과목이 구분될 거고, 제목에다가 핵심 주제를 명시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나씩 들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적는 거예요. 그럼 구성 요소는 대주제, 그 다음 소주제, 그 다음 세특 기록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 탐구 활동을 하면서 참고했던 뉴스나 블로그, 학술 자료, 도서들을 넣어 놓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영상까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해시태그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저장함으로써 검색을 할 때 용이하게 만들고, 댓글에다가 내가 이 탐구 활동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 또는 전략적으로 뭐 물리 1이나 물리 2 시간에 연계할 요소를 남겨놨던 점들을 메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관리하자고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탐구 활동할 때 아무런 계획을 없이 단기적인 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이게 교과 연계와 학년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3학년 때 서류 대비 면접을 해야 되는데, 서류 기반 면접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때 학생들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1, 2학년 때 탐구했던 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수능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고, 그때 면접 공부를 하려면 탐구활동 뭐였는지 다 찾아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네이버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하겠죠,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식을 쓴다면 중학생들도 충분히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올 수 있지 않을까. 자기만의 체계가 딱 만들어져 있다면 고등학교 때 적용이 빨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탐구활동 주제를 찾는 방법인데,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필고사, 수행평가, 수능 대비, 학생부 서류 대비 많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교사나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애가 너무 고생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애정 가득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걸 현직 선생님들끼리 만들었다 보니까 학생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책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책에 탐구 주제와 키워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기록 예시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다음 탐구 주제를 어떻게 심화 확장할 수 있을지 관련 논문도 제시하고 심화 탐구 주제도 제시하고 관련된 연계 도서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저도 이 책의 저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쓰려면 수많은 탐구 활동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매뉴얼화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탐구활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학생부 기록 예시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혜택 추천 도서를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실 때는 주로 계열별이나 교과별 그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이게 계열이 정해진 학생들에게는 이제 공학 계열, 의학 계열,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관련된 탐구 주제를 정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선생님이랑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이제 이 도서의 활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계열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학생들은 어떻게 그 계열을 정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중3 애들은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계열이 안 정해져 있을 때는 교과의 특성에 집중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교과서 혜택의 트렌드 자체도 교과에서 너무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중3 교과 선생님들이 더 지도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진로를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공과 관련된 그런 진로 요소를 조금이라도 가미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어느 학과를 간다고 특정 주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학 계열 가는 학생이 컴퓨터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한다고 문제가 될까요? 요즘에는 의학과 공학의 융합이 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교과의 여러 계열에 걸쳐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컴퓨터는 다 쓰이잖아요. 그렇죠. AI도 다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 쓰이는 내용들을 가지고 탐구를 해서 고등학교 가면은 거기다가 조금씩 가지를 뻗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조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친목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친목회 문구가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 무리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자, 오늘 은동현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